5단원 국민경제와 국제거래,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우리 이제 국제거래와 환율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국제거래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생산물이나 생산 요소 등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것을 우리는 국제거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3단원에서 다 배웠죠? 생산물이라고 하면 무엇이죠? 재화와 서비스, 생산 요소라고 하면은 노토자, 노동, 자본, 기술 기억나시죠? 네, 국제 거래라는 것은 나라 사이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래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국가별로 환경의 차이가 있죠. 자연 환경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에도 차이가 나고 기술력에도 차이가 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생산 비용에도 차이가 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는 희토류가 많이 채굴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희토류가 생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생산 비용의 차이가 나겠지요.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러한 환경의 차이, 생산 비용의 차이로 인해서 국가별로 특화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만드는 거, 잘 생산하는 거, 그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특화된 것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교역을 한다면 그 교역국끼리 는 모두 무역을 할 때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거래는 필요하다 이겠죠. 국제거래의 이제 필요성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장벽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냐면은 관세라는 게 있죠. 관세. 수입과 수출을 할 때에 관세가 붙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 물건을 수출하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서 관세를 매겨요. 관세란 건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싸게 팔아도 그 나라에서 세금을 높게 책정하면은 우리나라의 물건이 비싸지겠죠. 반대로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에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매긴답니다. 또 수입 할당제라는 게 있어요. 수입 커터제라고도 하는 거죠. 이거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물건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이 쌀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쌀 농산물을 수입을 할 때에 무제한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수입을 받는 그 양을 정해 놓고 수입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생산 요소 이동에 제한이 걸려 있다라는 것이죠. 각 나라별로 법과 제도가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요소가 이동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할 때에 그런 어떤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법과 제도가 있어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에 제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거래하는 화폐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율이 계속 변동을 하는데 그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수출하는 입장과 수입하는 입장이 좀 다르게 됩니다. 이 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배우도록 할게요. 환율이란 두 나라의 화폐의 교환 비율이에요. 나라마다 자기네들의 화폐를 가지고 있죠. 그때 교환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교환을 하겠다라고 표시한 비율이 바로 환율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제 달러로 환율을 많이 표시하는데요. 우리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은 얼마가 필요하냐? 바로 1,000원이 필요하다. 바로 1달러와 우리나라 1,000원과 교환하는 그 비율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 그래프를 볼게요. 지금 우리 경제단원 하면서 계속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처음에 그래프 배웠을 때는 여기가 가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 경제를 할 때, 우리나라의 총 생산을 했을 때는 여기가 물가였잖아요. 이제 국제거래에서는요, 바로 이 세로치, 가격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환율이라고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측은 외화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외화라는 것은 외국 화폐인 거죠. 그러면 볼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쵸? 우리 외화를 가지고 싶은 수요 곡선과 외화를 공급하려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의 환율이 바로 균형 환율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균형 환율인 거죠. 그런데 환율이요, 어떻게 해요? 상승했어요. 이 원으로 상승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환율이 너무 올랐잖아. 그러니까 이 외화가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외화를 가지려고 하는 수요는 요만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화를 공급하려는 공급량은 얼만큼이에요? 이만큼이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도 초과 공급이 일어나네요. 네, 바로 환율이 오를 때는요. 외화의 수요, 외화를 가지려는 것은 줄어들고 외화의 공급량은 늘어난다. 이렇게만 우선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외화가요. 환율이요. 이렇게 떨어져요. 2투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 바로 환율이 떨어지니까 외화의 공급은 줄어들어요. 그런데 환율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외화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네요. 우선 이렇게 알아두고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그래프로 환율이 상승할 때 하락할 때 보았고요. 이번에는 예시를 통해서 봅시다. 균형 환율이 얼마냐면요. 1달러에 1,000원이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거 볼게요. 우리나라 국내 S폰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폰이니까 수출을 하겠죠. 이게 핸드폰이 10만 원이라고 그랬죠? 네, 이 10만 원을 달러로 교환하면 얼마인가? 100달러라는 거죠. 왜? 1달러에 1,000원이었으니까는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사람은요, 우리나라 S폰을 구매할 때에 100달러를 지불하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환율이 상승했대요. 얼마만큼요? 1달러에 2,000원으로 상승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S폰은 10만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10만 원을 달러로 교환을 하려고 할 때 얼마면 될까요? 얼마면 되나요, 얘들아? 봐봐. 여기 볼까요? 네. 우리나라 핸드폰은 얼마요? 10만 원이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1달러에 2,000원이래요. 그러면은 10만 원이 되려면 몇 달러인가요? 그쵸? 50달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와, 예전에는 S폰을 100달러 줘야 되는데 환율이 상승하니까 50달러에 살 수 있네. 와우, very cheap. 이러면서 어떻게 바로 수출이 더 증가하겠죠. 근데 환율이 하락할 때 볼까요? 환율이 하락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균형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었을 때는 아까 전에 10만 원이 100만 원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환율이 하락했어요. 1달러에 500원으로요. 그러면 우리 S폰은 10만 원 동일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몇 달러를 지불해야 되나요? 그쵸? 얼마요? 200달러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그 계산하면 돼요, 얘들아. 이건 산수지. 1달러에 500원.
그러면 100달러는 얼마일까요? 100달러는 얼마예요? 5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핸드폰은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배인 200달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봐야 될 건 뭐냐면요. 환율이 상승했다? 라는 얘기는 예전에는 1달러를 1,000원하고 교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달러를 2,000원과 교환을 하게 된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화폐의 가치, 원화의 가치는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원화의 가치가 하락할 때는요. 수출이 잘 되겠네요. 미국에서는 S폰을 50달러에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환율이 하락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는 1달러를 내가 사려고 할 때 우리나라 돈 500원만 줘도 1달러로 교환해 준다는 얘기예요. 바로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얘기네요. 우리의 원화 가치가 상승하니까 미국에선 어떻게? 바로 예전보다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지만 S폰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미국 아이폰을 한번 볼게요. 미국 아이폰은 바로 100달러예요. 우리나라가 수입을 해오죠. 처음에 균형 환율인 1달러가 1,000원이었을 때는 얼마죠? 100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환율이 상승했대요. 환율이 상승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바로 1달러에 2,000원이 되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폰이 100달러라고 했잖아. 그럼 1달러에 2,000원이래. 1달러에 2,000원으로 환율 상승했죠. 그럼 100달러에는 얼마일까요? 네. 2,000원에다가 곱하기 100 하면 되겠지. 바로 얼마니? 20만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환율이 상승하니까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핸드폰을 수입해 갖고 오는 것은 너무 우리에겐 비싸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환율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원화 가치는 상승해서 이제는 1달러를 500원과 교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어디 갔죠? 네. 보세요. 미국 아이폰이 100달러잖아. 100달러야. 근데 100달러죠. 100달러가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어떻게 해요? 1달러에 500원이잖아요. 100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바로 5만 원이 되죠. 환율이 하락하면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입품을 살 때 우리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율의 변동의 원인은 무엇인가 볼게요.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환율이 상승하는 원인부터 한번 볼까요? 환율이 왜 상승하는가? 바로 외화 수요가 증가하고 외화 공급이 줄어들 때 우리는 환율이 상승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볼까요? 우리 이 외화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의 물건이라고 생각해 봐봐 얘들아. 상품이라고 생각해 봐봐.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 그치? 왜 물건의 수요가 많으면은 물건 가격은 어떻게 됐었니? 가격은 올랐지요. 그리고 왜 물건의 공급이 줄어들어. 그러면은 그 물건의 가격이 또한 올랐지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세요. 외화가 물건이에요. 외화를 가지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로 가격에 해당하는 이 환율이 상승한다. 그 다음에 외화의 공급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화 수요는 언제 늘어나는가? 바로 이럴 때죠. 수입이요 증가할 때요.
수입품을 내가 사갖고 오려고 해요. 외국에서요. 그럼 외국 돈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화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외채 상환이 증가했대요. 외국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걸 갚으려고 해요. 외화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외화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해외 투자가 증가할 때요. 해외에 내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려고 해요. 그러면 외화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바로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 외화 수요도 증가한다. 외국에서 우리 애가 공부를 한대요. 외국으로 돈을 보내야 되네요. 그러면 나 외화 필요하죠? 그러니까 외국으로의 송금이 증가하면은 외화 수요도 증가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외화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외화 수요가 늘어난다. 얘기는 한번 볼게요. 외화 수요 곡선이 증가한대요. 수요가 증가하면 오른쪽 이동이죠. 바로 이쪽으로 이동하네요. 봤더니만 환율이 오르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외화를 상품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 외화의 공급이 줄어든대요. 바로 수출이 감소됐어요. 수출이 줄어들면은요. 외화가 우리가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잖아. 근데 외화를 못 벌어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외화의 공급이 줄어들어요. 외채 도입이요. 뭐냐면은요. 외채 도입은 외국 돈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야. 근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이 우리나라에 적게 들어와. 줄어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외화의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나라의 외화의 공급이 줄어들겠네요. 외국에서의 송금이요, 감소됐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외화의 공급이 줄어들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많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외화가 공급이 줄어들겠네요. 그러면은 외화의 공급이 줄어든다. 볼게요. 이게 공급 곡선이잖아요. 공급 곡선, 외화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왼쪽으로 이동했어요.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쵸. 원래 균형 환율이 여기였잖아. 바로 환율이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봐봐, 얘들아. 외국의 화폐 가치가 상승해. 외화의 가치가 상승해.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얘기는요. 바로 외화의 가치가 상승해요. 그러면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이번에는 환율이 하락하는 요인들을 같이 살펴볼게요. 언제 환율이 하락하는가? 바로요. 외화의 수요가 우리 외화를 물건으로 보자고 했죠. 이 외화라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이거 볼까요? 결론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가 외화 수요 곡선이고 이게 외화 공급 곡선이잖아요. 근데 외화의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외화를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바로 왼쪽으로 이동시키죠. 이동하고 나니까 어떡하나요? 바로 환율이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외화 공급 입장에서 볼까요? 외화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외화 공급 곡선 여기 있죠. 외화의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되나요? 공급이 많이 들어오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겠네요. 이동 한번 시켜볼게요. 이동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네, 기준 환율 여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환율이 하락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지금 외화 수요가 감소할 때 외화 공급이 증가할 때 환율이 하락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언제 감소하는지 보자. 수입이요. 감소할 때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감소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떡하나요?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외화를 내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지. 감소될 때. 외채 상환이요. 내가 외국에 갚을 돈이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나는
외화 수요가 줄어들겠네요. 해외 투자, 해외 경기가 별로 안 좋아요. 나 해외 투자 안 할래요. 감소했더니만 어떻게 해요? 외화를 가지고 싶은 마음도 줄어들겠죠. 외국으로의 송금이요. 자녀가 이제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내가 외국으로 돈을 보낼 일이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외화가 덜 필요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해외여행을 잘 안 가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요? 외화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줄어드니까 어떻게? 환율은 하락한다. 그러면 외화 공급을 볼게요. 막 수출이 막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이 막 잘 팔려. 그러니까 어떻게? 외국에서 물건이 잘 팔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막 달러가 막 들어오겠죠. 그래서 외화 공급이 증가할 거고요. 외채 도입이요. 외국 돈이요. 막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외화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니까 외화 공급이 증가한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증가시킨대요. 많이 한대요. 우리나라에 외화가 많이 공급되겠네요. 외국에서부터 송금이요. 우리나라에 외국 유학생들이 많이 지금 살고 있죠. 그 외국에서 외국 부모님들이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식들에게 송금을 한대요. 그랬더니만 우리나라의 외화가 공급이 증가되네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놀러 와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의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방금 그래프 보여줬죠. 그러면 환율이 하락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는 상승했다라는 얘기고요. 외국의 화폐 가치는 하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본 것처럼 원래요. 1달러를 교환을 하려면은요. 1,000원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1,000원. 아이고. 네. 그런데요. 환율이 하락해서요. 이제는 1달러를 교환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500원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는 상승했다. 그러면 이렇게 환율 변동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은 유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요, 유리한 사람들. 바로 외국인 관광객들이겠죠. 왜냐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떨어졌잖아.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싸네. 물가가 싸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건들이 싸지는 거잖아요.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러니까 수출이 잘 돼요. 그 수출업자가 유리하겠네요. 그 다음에요. 외국에서요. 달러로 돈을 벌어갖고 와. 근데 우리 환율이 상승하면서 그 외국에서의 달러의 가치가 높아졌잖아. 그치? 그래서 가치가 높아진 달러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바로 유리해지겠죠. 그 다음에 수입 상품과 경쟁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에요.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그 외화의 가치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상품은 비싸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는 떨어지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은 아무래도 더 잘 팔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이에요. 환율이 하락했을 때 유리한 사람은 누구일까? 환율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돈의 힘이, 파워가 세진 거야. 그러니까 해외 유학생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돈으로 외국에 학교를 보내도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높으니까 싼 거지. 그래서 해외에 유학생을 둔 부모는 좋은 거고요. 해외여행 갈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쵸? 엔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나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갔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나라의 환율이 하락함으로 해서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높으니까 우리가 환전을 할 때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입 기업이나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물건을 사갖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화폐의 가치의 파워가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입을 할 때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내가 물건을 들여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 상품을 사는 소비자요. 왜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외국 상품이 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유리한 사람이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